방금 소개받은 하승수입니다. 주민교회 44돌 그리고 3.1운동 오늘 진짜 98주년 되는 날인데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1996년에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시민운동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변호사를 겸하고 있었는데 지금 휴업한 지가 한 11년째 돼가지고 장롱 변호사라고 그냥 하고 있고요. 주로 하고 다니는 일이 이런 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96년부터 저는 이제 시민운동에 참여했고, 그전에 대학 다닐 때 잠깐 학생운동을 했었지만, 저는 사실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작년에 터지기 전까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숱한 사람들이 희생을 해가면서 또 많은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열심히 활동을 해왔는데 왜 한국 사회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요즘 청년들 만나보면 탈조선이 목표라고 하는 청년들도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사회, 이 땅에서 어떤 희망을 찾지 못한다라는 청년들을 보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저는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나서 저도 어렴풋이 의심은 했지만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는 사실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다들 비슷하실 겁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썩어 있고 정경유착이 심하고 부패가 심하다는 거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지만 이 정도로 심각했을 줄은 저는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몇몇은 알았겠죠. 정보기관에 있는 정보기관원들, 예를 들면 검찰, 일부 검찰,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 언론 일부들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지만 그들은 그게 편성했을 것이고 또 삼성과 같은 재벌에서는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상이 드러나고 나서 다들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고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 대통령을 직접 끌어내린 사례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직접 끌어내리게 된 사례들은 역사를 봐도 거의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또 민주주의의 역사가 저는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월 10일이 될지 3월 13일이 될지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시민들께서 탄핵이 인용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느냐, 또 그 중간에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만 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이상한 일들은 역시 촛불 시민들이 촛불의 힘으로 막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대체로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진짜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리는 새로운 역사를 또 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왜냐하면은 4.19 혁명이라든지 87년 민주항쟁이라든지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한번 뒤흔들고 시민들의 힘으로 뒤흔들고 권력을 끌어내리고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사실 4.19 혁명 87년 민주항쟁이 온전하게 성공한 혁명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낡은 기득권 체제들이 다시 들어서게 됐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밟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말 완성된 시민혁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 또 이 땅에서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숨통이 트이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이번에는 좀 바꾸려면 제대로 바꿔야 된다. 정말 제대로 된 시민혁명을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시민혁명을 완성할 수 있을지 그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그냥 민주주의라고 사실 대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는 걸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잘못 설계된 민주주의 체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예를 든다면 너무나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나라들 중에 대통령을 끌어내릴지 말지를 헌법재판관 9명이 결정하는 것도 이상한 나라입니다. 예.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대통령을 끌어내릴지 말지 결정을 국민들이 직접 합니다. 국민투표로서. 우리나라처럼 이번에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가지고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을 어쨌든 끌어내릴지 말지 탄핵을 할지 말지 판단해야 된다. 그럴 때 대한민국 헌법은 9명의 헌법재판관들 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대통령제를 하지만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방법도 나라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9명의 헌법재판관에게 그걸 맡겼을까?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국민들에게 맡겼다면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그죠? 이렇게 막 우리가 속을 태워야 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 국민들 다수는 대통령은 탄핵돼야 된다라고 여론조사를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되는 일인데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을 뽑은 사람은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끌어내릴지 말지도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왜 우리나라는 그 판사 검사하다가 앉아있는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결정하게 되고 그중에 한 사람이 임기가 끝나서 물러나는 바람에 8명이 되고 한 사람이 더 임기가 끝나면 그때는 탄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속을 태워야 된다는 것인지 그죠?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헌법이라는 것에서 대한민국은 87년에 민주화를 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들은 전혀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야 정치인들 8명이 8인 회의라는 걸 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라는 걸 설치하기로 했지만 그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면서 그런 권한을 거기에 줬지만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해보지 못했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도 않았습니다. 87년 민주항쟁도 100만 명의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결국 전두환 정권이 양보를 하도록 만든 건데 그 결과로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단 한 번도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그때 지금의 헌법재판소, 지금과 같은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던 겁니다. 사실 헌법재판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판사 검사를 했다고 해서 헌법에 대해서 판단을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판사 검사했던 지금의 헌법재판관들은 대체로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양심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딛고 있는 발판은 기득권입니다. 그 사람들은 헌법재판관들은 가보시면 헌법재판소에 한번 가보시면요 정말 엄청난 특권층이라는 것을 그냥 그 자체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법대위에 앉아 있고 그 사람들은 장관급의 예우를 받고 있고 운전기사도 딸려 있고 쉽게 말해서 비서들이 따라다니고 우리나라에서 누릴 거는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만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판사 검사할 때는 그럼 안 누렸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특권들을 그렇게 누리다가 지금 헌법재판관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평범한 국민들 보고 결정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잘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헌법이라는 틀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87년에 개정을 하면서도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던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을 하나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이렇게 외치는 것도 직접 민주주의지만 사실 이런 목소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직접 민주주의 제도라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국민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릴지 말지 판단하는 제도, 그걸 국민소환이라고 합니다.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콜롬비아 같은 나라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도 있고 국민소환 제도 도입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제도는 87년 헌법에서 전혀 논의조차도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소환 제도만 없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국민 발안이라는 제도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없습니다. 재작년, 작년 세월호 특별법 600만 명이 서명했다고 하죠. 그죠? 600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600만 명의 국민들이 직접 서명을 했는데 법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죠? 법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허술하게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진상조사가 잘 안 되니까 그때 또 특별법 개정하자고 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특별법 개정도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은 특별법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에서는 지금 어떤 법도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 모든 것들이 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도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9일 날 탄핵소추 결의안 통과된 다음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국회를 갔다 왔는데 국회의원들은 재벌개혁, 검찰개혁,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바라는 법을 통과시켜서 적폐를 청산하고 진짜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을 하고 노동자나 농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나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법들을 만들 것인가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보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만들어주면 국민들이 직접 법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국민발안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발안. 많은 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서명해서 10만 명이 서명을 하든 20만 명이 서명을 하든 서명을 해가지고 국회에 법률안을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스트리아는 국민발안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도 있고 핀란드도 있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유럽의 삶의 질이 높은 나라들은 다 그런 직접 민주주의 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안 만들면 시민들이 서명해서 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 제도 필요한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는 한 줄도 없습니다. 한 줄도 없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국민수환, 국민발안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잘 뽑아도 그 사람들이 국민들 뜻대로 일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만약의 장치로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만약의 장치로서. 근데 그 만약의 장치가 없으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촛불을 들고 헌법재판소로 가는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국민들의 힘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9명의 헌법재판관을 쳐다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 어떤 법률도 통과가 안 돼서 우리는 속이 답답한데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저는 정말 속이 너무 답답합니다. 재벌개혁 법안 1월 달에 통과시킨다고 했습니다. 요번에 잘 드러났지만 삼성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은 다 알았습니다. 누가 실세고 그죠? 누구한테 줄을 대면 되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몇백억을 주고 삼성그룹에서 그죠? 이건희 씨에서 이재용 씨로 경영권 세습하는 그걸 관철시키려고 돈을 몇백억을 준 거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아주 복잡한 자기들 나름대로 작전을 짜가지고 그 작전대로 하려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라는 걸 합병을 시키려고 그래가지고 그걸 작전을 짜서 실세라고 하는데 돈을 주고 그죠? 몇백억 주고 그걸 이뤄낸 겁니다. 그렇게 재벌들은 했습니다. 그런 재벌을 개혁하는 법이 지금 국회에 몇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통과가 안 됩니다, 지금. 논의도 안 됩니다. 1월 달에 한다고 했다가 안 되고, 2월 달에 했다가 안 되고, 대선 전에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대선 끝나면 되느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가 쟁취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식으로 헌법 개정이 되면 또 안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이런 개헌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개헌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달, 2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재벌개혁, 또 검찰개혁, 국민들이 원하는 거 많습니다. 그거 국회에서 작업 안 하고 뭐 했느냐. 국회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33명, 36명 모여가지고 개헌특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87년에도 자기들끼리 8명이서 밀실에서 개헌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36명이 모여가지고 밀실에서 헌법을 고치겠다라는 그걸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일주일에 2번씩 회의하고 있습니다. 개헌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거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개헌을 하더라도 그거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당장 서둘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지금 일주일에 2번씩 회의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는 개혁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2번씩 회의를 안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국회의원들이 꼬박꼬박 회의하는 회의 보셨습니까?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시민운동하고 20년 넘게 국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국회의원들 하는 걸 봤지만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일주일에 2번씩 세미나하고 회의하면서 이걸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하는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개헌특위 만들어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관심은 뭐냐? 오로지 딱 하나입니다.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었으니 대통령이 가진 권력을 국회로 가져오자. 이것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그분들은 무슨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국회도 문제투성입니다.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투성이인 국회로 권력을 가져오면 그걸로 해결이 된다. 그거는 뭐 사기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헌 논의는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반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헌 논의 진행해가지고 만약에 이걸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내용을 그럼 저는 국민투표에서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딴 식으로 개헌 논의 진행하지 마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라.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번에는 당신들이 개헌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이 돼야 되고 국민들이 주도하는 개헌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반드시 목소리를 좀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개헌은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명실상부하게 국민들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그런 개헌이 돼야 된다. 그게 개헌의 첫 번째 원칙이다. 그러면 두 번째, 개헌을 하겠다면 당신들끼리 지금처럼 논의하지 마라.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개헌을 해라. 그러면 대선 전에 개헌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대선 전에 개헌합니까? 탄핵 결정이 나면, 그죠? 그러면 5월 초에 대선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5월 초까지 국민투표까지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자유한국당인가요? 새로 이름 바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얼마 전에 국민의당, 며칠 전에 이 세 당의 원내대표가 모여서 대선 전 개헌을 하자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3월 초에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개헌은 국민들이 정말 주권자로서 명실상부한 주권자로서 되는 개헌이고 직접 민주주의 같은 게 확대돼야 되고 그리고 당신들끼리 지금 하는 개헌 논의는 중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라. 이게 저는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잘못된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고 바로 잡아야지 제대로 된 개헌 논의의 물꼬가 열립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헌법에 문제가 많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도 확대해야 되고 대통령 권력이 과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토론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헌법을 개정한 나라 중에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사례가 요즘 한겨레 신문 같은 데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의장이 돼서 사회를 보고 그리고 시민들 중에 추첨으로 시민들을 뽑아냅니다. 무작위 추첨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들 뽑아내서 공적인 일을 맡기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배심재판? 지금 우리나라 그거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국민들 중에 주민등록부 놓고 무작위로 뽑아내가지고 그분들이 법원에 가가지고 일당 12만 원 줍니다. 일당 12만 원 받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죠?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을 일단 그 국민참여재판에서 참여한 국민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참여재판에서 국민들이 무죄다 이렇게 해도 판사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국민참여재판 아니지만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사람을 뽑아내가지고 유죄냐 무죄냐라는 중요한 문제를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를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참여해서 헌법 개정에 대해서 토론도 못 하느냐 이거죠. 추첨으로 뽑아가지고 토론하면 됩니다. 아일랜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헌법회의라고 하는 게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데 대법관 한 명에다가 99명의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헌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해가지고 국민들이 스스로 토론하고 마지막에는
그걸 국민투표에 붙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개헌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개헌을 한다면 저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국민들이 바라는 진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제가 쓴 글에 우리나라 재헌헌법에 들어가 있던 좋은 내용들을 제가 소개한 게 있습니다. 자료집 한번 보시면 1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경향신문에 최근에 쓴 칼럼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재헌헌법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실 기회가 없어서 제가 그냥 칼럼을 통해서 소개를 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요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재헌헌법을 만들 때 그때는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3.1운동 거치고 상해 임시정부 거치고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1948년 선거에서 일부지만 그래도 국회에 많이 들어갔고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하던 정신을 담아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나름대로 헌법 초안도 만들었었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재헌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재헌헌법에는 그래도 그 당시 이 땅의 민중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좀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동안 고민해왔던 내용들이 많이 담겼기 때문에 재헌헌법을 오랫동안 토론해서 만들 시간적 여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보면 노동자에게 이익 균점권이라는 걸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동자도 기업의 구성원이니까 기업에서 생기는 이윤이 있을 때 그 이윤을 노동자들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아주 혁신적인 사고들이 재헌헌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재헌헌법이 바탕하고 있던 생각은 뭐였느냐? 삼균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이념이었습니다. 해방 이전의 이념이었습니다. 정치의 평등, 경제의 평등, 교육의 평등, 삼균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채택된 상해 임시정부의 마지막 이념이었고 그것이 상해 임시정부의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헌헌법으로 이어져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들도 기업의 구성원이니까 기업에서 이익이 생기면 같이 배당받을 권리도 있다. 주주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생각들도 재헌헌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재헌헌법에 담겨 있는 정신들이 저는 이번 개헌을 한다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고르게 인간답게 사는 사회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균등하게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저는 그런 나라를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꿈꿨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이나 독립운동이나 지금 87년 민주항쟁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저는 그래도 물밑에서 흐르고 있는 것들은 이런 정신들이 저는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직접민주주의와 이런 정말 삼균주의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지금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헌법 개정에 담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개헌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개헌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게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아까 제가 직접민주주의 말씀드렸지만 직접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도 그보다 먼저 좀 첫 단추로서 사실 필요한 게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 논의도 해야 됩니다. 지금 헌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국민투표에 붙이게 돼 있고 직접 민주주의를 하려고 해도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고 재벌개혁을 하든 검찰개혁을 하든 모든 법은 다 국회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의지나 관심이 없습니다. 요번에 만 18세로 선거권 낮추는 거 그거 하나는 저는 2월 달에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안 되게 생겼습니다. 통과가 안 됩니다. 만 19세로 되어 있는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는 거는 63만 명 정도가 이번 대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3만 명. 우리의 동료 시민입니다. 사실 만 18세, 만 19세에 된 사람들이 청소년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만 18세에는 제 딸이 지금 만 18세인데요. 올해 2월에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면 청년이라고 부르는 거죠. 만 18세 선거권은 사실 청소년 문제라기보다는 청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올해 2월 달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만 18세입니다.
5월 초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 생일이 빠른 친구들, 3월, 4월이 생일인 친구들 빼고는 여전히 만 18세입니다. 대통령 선거 할 때에도.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졸업장까지 받았는데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선거를 못하게 됩니다. 촛불도 들었는데 선거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 18세 선거권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나 당연히 저는 2월 달에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안 되게 생겼습니다. 그게 지금 국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우려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대통령이 개혁을 하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다 자초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정말 심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많이 주장하고 다니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빨리 개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회의원들, 국회판 자체를 우리가 흔들지 못하면, 바꾸지 못하면 그러면 국회에서는 어떤 우리가 바라는 개혁 입법도 노동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입법들도 안 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회판을 바꾸는 방법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자느냐에 대한 답도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작년 2월 달에 2015년 2월 달에 제안한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은 뭐냐? 지금까지 우리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 253명을 지역구에서 1등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그런 선거를 해왔습니다. 작년 4월 총선도 그렇게 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253명은 지역구에서 여러 명 나와서 그중에 1등한 사람이 당선되는 겁니다. 그리고 47명만 비례대표라고 해서 정당이 얻은 지지율대로 나눠주는 이 선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나쁜 선거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선거제도.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1등하면 되는 제도. 승자 독식의 제도죠. 지역구에서 1등하면 1등한 사람만 되고 2등, 3등, 4등 찍은 사람은 다 사표가 되는 선거제도입니다. 이런 선거제도를 택한 나라들 중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나라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거제도는 뭐냐? 2015년 2월 달에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건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도 비례대표 투표를 하듯이 정당에게 한 표를 찍습니다. 정당에게 찍는 정당 투표에 따라서 국회의석을 나눠줘라. 이게 선관위가 제안한 겁니다. 지역구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앞으로는 정당이 중요하고 정당에게 찍은 표에 따라서 국회의석을 나눠줘라. 이게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데 이게 독일식 방식입니다. 그걸 중앙선관위가 제안을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요즘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법이다. 민심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건 민심 그대로가 아니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숱하게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정당이 50% 이상 지지를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회에서는 겨우 한 30% 후반, 40% 초반대 지지받아가지고 국회 과반수를 차지해가지고 그 정당이 4대강 사업 예산도 밀어붙이고 테러 방지법도 밀어붙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벌어져 왔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것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새누리당하고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새누리당 이 두 정당이 같기 때문에 그죠? 전혀 국회에서 견제와 감시가 안 됐습니다. 작년 4월 총선 이전까지는 여소야대 되기 전까지는. 지금 역대 대한민국의 선거 결과를 보면 정당이 얻은 지지율하고 이 국회 의석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민심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따가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좋지만 제가 11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자료 11페이지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냥 제가 수치로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위에 보시면 역대 총선에서 1등한 정당이 대체로 우리나라도 30% 후반에서 40% 초반대 얻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과반수를 차지했어요.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면 100% 권력을 가져가는 겁니다. 대통령도 같은 당이다. 그럼 100% 권력 가져가는 거죠. 2008년 이후에 그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죠? 국회는 늘 이명박 대통령 쪽이 과반수 이상. 박근혜 대통령 된 다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과반수 이상. 그런데 정작 그 정당들이 얻었던 지지율은 30% 후반이나 40% 초반밖에 안 됐습니다.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갔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갔다. 그러면 2008년에 한나라당은 37.5% 받았기 때문에 37.5%만 국회의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4대강 사업 자기들 마음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2012년에 새누리당이 42.8% 받았습니다. 지지를.
42.8%만 국회에서 가져갔다. 그 당시에 이미 여소야대가 됐어야 됩니다. 2012년 총선 당시에.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선거제도가 바로 그겁니다. 지지율대로 가져가라. 지금까지는 지역구에서 많이 이기면, 많이 당선되면 그 당이 이겼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는 정당 투표가 중요하고 정당이 얻은 지지율만큼 국회의석을 나눠 가져라.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나라에서 30% 후반, 40% 초반 받아가지고 과반수 차지하는 이런 일은 안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정당이 중요하게 됩니다. 정책이 중요하게 됩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게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그 국회의원들, 정당의 지도부들도 통제를 못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국회의원 될 때, 그죠? 자기가 열심히 정책으로 뭐 개혁하고 이랬다고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지역구에 내려와서 지역구 관리 잘하면 될 수 있습니다. 뭐 자기 당이 공천 안 해주면 당을 바꿔 타서라도 그죠? 또 됩니다. 그런 사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 지도부가 통제를 못 합니다. 개혁을 안 하고 설사 당론은 개혁을 하자는 건데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개혁을 안 해도 정당 지도부가 통제를 못 합니다. 지금 그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당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뭐 자기들 당론으로는 만 18세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바른정당 앞에 가서 집회하고 있는데 김무성 씨가 나오더니, 점심 먹으러 나오더니 뭐 자기들도 만 18세 하기로 당론 정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당론이 왜 만 18세인데 법을 통과 안 시키느냐? 언제 통과시킬 거냐? 따지니까 슬 도망가더라고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네, 자기 당에서 자기들이 당론으로 정했다는데 만 18세 선거법 하나 통과를 못 시키는, 근데 그게 그 사람들만 욕할 일도 아닙니다. 시켜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저는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이렇게 정당 중심으로, 정당이 얻은 지지율 중심으로 바뀌면 결국 정당들은 정책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입법을 안 하면 그 정당은 그 다음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심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구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찍을 때 유권자들도 인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혈연, 지연, 학연을 따져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당 투표가 중심이 되면 정당 찍을 때 그런 거 보고 찍지 않습니다. 유권자들도. 결국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게 됩니다. 이게 돼야만 저는 국회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 있으니까 그때 하자 그러면 늦습니다. 선거법은 지금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회가 하반기부터라도 제대로 움직이는 국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올해 안에 선거법을 바꾸고 이미 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선거제도를 올해 안에 바꾸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개혁 입법들을 하나하나 밀어붙일 수 있는 그걸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지방선거도 똑같습니다. 지방선거는 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하고 똑같은 문제들이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정책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지역구 관리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국회의원 되고 지방의원 되고 이런 식의 정치를 해가지고는 우리가 바라는 정치라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정치의 변화,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첫 단추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지역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 바꾸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개혁들을 밀어붙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개혁 과제를 뽑아보면 200개가 넘습니다. 최근에 진보적인 교수 연구자 단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36개 분야에 200몇십 개를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바꾸는데 우리가 일일이 다 서명받아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국회판을 바꾸고 국회판을 바꾼 다음에 국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게 저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를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했던 이야기들 좀 시간상 모자라는 부분들은 자료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선거제도 개혁운동 같은 것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성남 지역에서도 같이 이 일을 좀 해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과 관련해서도 지금 국회에서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면 지역에서도 저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박근혜 탄핵은 3월 10일 또는 3월 13일 날 우리가 이뤄내고 그때 자축을 하고 3월 13일 이후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는 것과 함께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체제를 우리 스스로 요구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완성된 시민혁명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